이별 후 아직도 그 사람 기다리고 있다면 이 생각을 꼭 하세요. 왜 놓지 못할까? 마에 대한 진짜 이유. 가끔은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이별 후에도 아무 일 없던 듯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이였던 시간은 분명히 같은데 어쩌면 나만 아직도 그날에 멈춰 있는 건 아닐까 싶은 밤이 있죠. 혹시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혹시 오늘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일상을 지우고 그 사람의 SNS를 들여다보고 지나간 말의 뉘앙스를 반복해서 해석하고 그 사람이 없는 현실보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상상이 더 생생하고 선명한 시기.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견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왜 그 사람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어떻게 이 감정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지를 조금은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이별 후에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그 사람 자체보다도 그때의 나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던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웃고 기대하고 설레던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잊어야겠다고 결심해도 쉽게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던 내 모습까지도 지워야 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마치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기다림은 미련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별 후에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유는 사람이 단순히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상징적 자아 손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이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구성하던 일부였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별을 사랑의 끝이 아니라 내 일부가 무너진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왜 난 아직도 기다릴까? 에 대한 중요한 질문 하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그 사람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안심감일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을 때의 나의 감정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롭지 않고 안정적이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그 모든 감정을 그 사람이라는 매개체에 기대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떠난 건 그 감정의 통로가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마음은 허기지고 몸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다시 나에게 돌려줘야 해요.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땐 이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그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건 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게 해줄 새로운 연결이에요. 사랑받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감정. 그건 절대 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잠깐의 현실 감각을 되찾는 연습. 이별 후엔 감정이 현실을 왜곡하게 돼요. 기억은 좋았던 장면만 골라 재생하고, 상대는 미화되고, 자기 자신은 부족했던 존재로 각인되죠. 이럴 때는 기억에 끌려가지 말고 기록을 보세요. 둘 사이에 있었던 불편함, 반복된 갈등, 지쳤던 순간들, 모욕감, 무시당했던 말들. 그걸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균형을 조금씩 되찾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주 착각해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건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기다림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버려졌다는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 가치 없게 느껴졌던 이별의 충격을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을 통해 무효화시키고 싶어서일 수도 있죠. 그래서 기다림은 종종 사랑보다도 자존감 회복에 왜곡된 시도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별 후의 감정은 굉장히 개인적이지만 그 감정이 작동하는 구조는 대부분 비슷해요. 사랑, 상실, 불안, 집착, 왜곡, 자책.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감정의 이유를 내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든가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 같은 식으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다음 사람을 만나도 같은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희망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이별 후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건 이 현실이 아니에요. 혹시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입니다. 그 한 줄기 희망이 미련이 되고 미련이 끝없는 반복을 만들고 그 반복 속에서 자존감이 무너지게 돼요. 기다리는 나를 비난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느낀다면 자책부터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지금 무너진 감정을 복구하려는 중이구나. 나는 다시 사랑받고 싶은 거구나. 나는 내 감정을 회복할 기회를 찾고 있는 거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집니다. 조금만 감정을 멈추고 그 구조를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기다림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회복하고 싶었던 내 감정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감정은 그 사람이 아니라도 충분히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순간부터 기다림을 줄이는 연습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내게로 다시 데려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회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고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계속 기도하듯 되뇌게 돼요. 그래도 언젠간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감정이 이렇게 진심인데 언젠가는 통하지 않을까.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그리워하겠지. 근데요, 그 감정의 실체를 잘 들여다보면 그건 희망이 아니라 회피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끝을 인정하지 못할 때 사람은 기다림이라는 감정에 숨어버립니다. 이별이 끝이라는 걸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그 사람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린 진짜 끝났다. 아무리 내가 애써도 달라지는 건 없다. 이런 진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버리죠. 분노, 슬픔, 모멸감, 자책, 후회. 그래서 사람은 그걸 막기 위해 기다림이라는 감정 속으로 도피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요. 내가 아직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진짜로 좋아해서일까? 아니면 그 감정에서 도망치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다음 몇 주, 몇 달, 어쩌면 몇 년을 바꿉니다. 기다리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 기다림이 감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당신 자신을 자꾸 멈추게 하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는 정서적 회피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감정적으로 너무 큰 충격이 왔을 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피하려고 자꾸 다른 행동으로 빠져나가는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끊긴 사람의 SNS를 계속 들여다보는 것, 지나간 대화 내용을 몇 번이고 되새기는 것, 지금 이 사람 말고 누가 날 좋아해도 관심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 이런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사랑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정서적 충격을 회피하기 위한 기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이 사실 가장 비겁한 말일 수 있는 이유. 그 말은 마치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고 내가 아직 감정이 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지금의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빠져 있는 감정 상태입니다. 이 말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불행을 정당화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 지금 힘들어도 언젠간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지도 몰라. 이런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어버리죠. 기다리면 반드시 멈춰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순수해도 상처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로 자기 가치를 낮추고 상대의 무책임을 이해하려 들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이 이미 몇 달째 혹은 몇 년째 같은 생각에 굴레를 돌고 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해요. 아무도 당신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아프게 빼앗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멈추죠? 단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느낄 수 있었던 안정감,
연결감, 확신, 감정의 의미들. 지금 그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할 대상이 사라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이제는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바꿔야 해요. 실전 전략 하나, 감정의 언어 바꾸기. 이건 실제 상담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그 사람을 생각하며 들끓는 감정을 조금씩 다른 말로 바꿔보는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 왜 이렇게 그 사람이 그립지? 지금 나는 너무 외로운 거야. 왜 아직도 기대하게 될까? 나는 다시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감정 구조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상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이에요.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보게 되면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 감정을 다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실전 전략 둘, 상상 중단 기법 활용하기. 이별 후엔 자꾸 상상을 하게 돼요. 혹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혹시 나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문자 보내면 반가워할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뇌에서는 진짜로 그런 장면이 현실처럼 재생됩니다. 그리고 감정은 그 이미지에 따라 무너져요. 이럴 때는 상상 중단 기법을 써보세요. 생각이 올라올 때 딱 정지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상은 나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어.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걸 5초만 해도 상상은 무너지고 생각의 회로는 다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멈추지 못하는 건 사랑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아직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힘이 부족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기다린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줄 때 서서히 회복됩니다. 감정은 결국 의도적으로 끊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으면 같은 감정을 또 느끼게 돼요. 같은 공간, 같은 음악, 같은 시간, 같은 루틴, 모두가 그 사람을 떠올리게 만드는 자극이 됩니다. 지금의 내가 해야 하는 일은 감정을 억지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그 감정의 루트를 바꾸는 것이에요. 출근길에 듣던 음악을 바꿔보세요. 매일 보던 SNS 앱을 지워보세요. 같이 가던 카페가 있다면 반대쪽 골목을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기억의 루트를 조금씩 바꿔줍니다. 조용히 흘러가던 일상 속에서 갑자기 마음이 후 무너질 때가 있어요. 별일 아닌 뉴스, 별 의미 없는 노래, 길에서 마주친 누군가의 옷차림 하나에 문득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순간, 그럴 땐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나는 다시 사랑받고 싶은 거구나. 나는 내가 괜찮다고 느끼고 싶은 거야. 그 감정은 정당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감정을 줄 수 없어. 그 순간이 지나가면 분명히 또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누군가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어 갈 거예요. 지금은 그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잊는 이유는 그 사람의 얼굴 때문도, 목소리 때문도, 심지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가 때문도 아닙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데 감정은 오히려 선명해진다면 그건 단순히 사랑의 크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잊지 못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나에게 생긴 감정 상태, 일 가능성이 큽니다. 떠난 사람보다 떠난 순간에 나를 더 잊지 못하는 사람들. 이별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순간이 계속 떠올라요. 그날의 말투, 표정, 분위기가 머릿속에 밝혀서 계속 반복돼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우리 뇌의 강한 기억 패턴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본질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강했던 순간일수록 기억은 선명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남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난 순간에 내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우리 뇌가 매일 다시 재생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억하도록 설계된 구조 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학 개념이 있어요. 바로 조건화된 정서 반응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상황이나 자극이 특정 감정 반응과 연결되어 반복되는 구조죠.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그 사람과 자주 갔던 장소가 떠오르면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는 것. 새벽이시 핸드폰을 보다가 혼자 잠든 침대에서 그 사람의 온기가 떠올라 눈물이 나는 것. 이건 감정이 아니라 반복된 자극과 반응의 회로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선택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자극, 반응 구조에 따라 감정이 선택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면 감정이 무조건 내 의지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구조는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감정 회로는 그 사람이라는 자극이 아니라도 비슷한 정서적 신호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로를 수정하지 않으면 다음 사랑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아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잊어야지라는 결심은 생각보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지우는데 서툴러요. 잊어야지라고 마음먹는 순간 뇌는 그 대상을 더 또렷하게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흰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때요? 당연히 코끼리 생각이 나죠. 이게 바로 배꼽 효과라고 불리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기억을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그 기억은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역효과가 생긴다는 것. 그러니까 잊어야지가 아니라 기억을 바꿔야지로 방향을 바꿔야 해요. 실전 전략, 기억 다시 쓰기 기법. 이건 실제 트라우마 치료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떠올리는 장면이 있다면 그 장면 속에서 자신이 당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으로 그려보는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 이별 통보를 받았던 날. 그날의 당신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무너졌다고 해도 상상 속에선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정했다면 나는 더 이상 붙잡지 않을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마디라도 했던 다른 내 모습을 넣어보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반복하면 같은 기억을 떠올려도 감정의 결이 조금씩 달라져요. 뇌는 새로운 감정과 연결된 기억으로 다시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마지막 장면을 떠올릴까요? 그건 아직도 이별이라는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미완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말이 없거나 정리가 안 된 관계는 뇌에게 해석되지 않은 혼란으로 남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끝난 관계라도 스스로 정리해내야 비로소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마지막 말을 상대에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안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정리하는 것.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나를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어. 우리의 감정은 진심이었지만 그 감정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거야. 나도 많이 부족했고 그 사람도 많이 흔들렸지. 그게 우리였고 그걸로 끝이야.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말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게 내 감정을 덜 무겁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잊지 못하는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존감이 흔들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별이 주는 가장 큰 충격은 나 같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구나 라는 체험이에요. 평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 충격을 자기 전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왜? 라는 질문을 반복하죠. 내가 못나서일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그 사람에겐 내가 부족했던 걸까? 그 질문의 끝은 대부분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나? 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돌아가요.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한 자존감의 보상 시도인 거예요. 이 감정을 꺼내려면 사랑을 기억하기 전에 상처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아픈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끝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모욕적이었고,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내 감정은 아직 그 장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상처받았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 사람이 아닌 내가 치유해야 할 감정이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별 앞에서 약해집니다.
그게 어떤 성격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별은 항상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고 감정을 왜곡시키고 시간을 멈춰 놓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다시 회복의 구조를 만드는가 그건 선택이에요. 지금 잊지 못하는 감정도 그 감정에 의미를 부여한 것도 모두 내 마음 안에서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겠죠. 그 사람을 위해, 그 기억을 위해 참 많이도 아파하고 견뎌내셨을 거예요. 이제 그 감정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나는 여전히 그 사람 기분에 휘둘리는 걸까? 이별하고 나면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감정도 끊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깊게 상대의 말 한마디, 반응 하나, 표정 한 줄에 마음이 뒤집어지고 하루의 분위기가 흔들리곤 하죠. 연락이 왔다가 또 끊기면 기대했던 만큼 무너지고 괜찮아지려는 순간 다시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고 잘 지내는 것 같다는 소문 하나에 눈물이 터지는 날도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이별을 한 건 분명 나인데 왜 그 사람 기분과 움직임에 내 감정이 여전히 끌려다니는 걸까요? 이별 후에도 계속 감정이 끌리는 이유는 기억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잊지 못하는 이유를 기억에서 찾습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이 너무 많아서, 좋았던 순간이 너무 강렬해서, 물론 기억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별 후에도 감정 중심을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 아직도 내 감정의 주도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감정은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 흔들림의 강도가 달라져요. 이별을 했음에도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을 상대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그 사람도 힘들어하고 있을까? 지금쯤 나를 떠올릴까? 이 질문들의 중심은 전부 상대죠. 이 상태에서는 내 기분, 내 자존감, 내 하루의 질까지 모두 상대방의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감정 주도권의 착각. 나는 그냥 그 사람이 좋으니까 아직도 신경 쓰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감정의 키를 넘겨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연락을 씹으면 나는 하루 종일 자책하고 그 사람이 한마디라도 반가운 톡을 보내면 나는 그날 종일 하늘을 나는 기분이 되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주도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별 이후에도 상대의 감정 흐름을 중심에 두면 나는 나의 감정을 계속 뒤로 밀어두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는 내 감정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요?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지?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걸까? 나는 지금 괜찮은가? 이런 질문 대신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질문만 떠오른다면 그건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중심이 있는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감정을 많이 줬다는 건 그 사람을 감정의 중심에 올려놨다는 뜻이고 그 중심이 사라졌을 때 나 자신이 공허해지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별 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감정의 중심축을 다시 나에게 되돌리는 것입니다. 실전 전략, 감정 점검 질문 3가지. 하루에 한 번씩 혹은 상대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이 감정은 누구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졌지? 이 감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 이 질문을 통해 감정이 자동 반응이 아니라 의식할 수 있는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정은 의식하는 순간 그 힘이 약해져요. 그 사람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그 감정이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를 보는 훈련이 먼저입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건 미련이 아니라 감정 의존의 잔상일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사람은 습관적으로 안정감을 원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기대는 시간이 길수록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는 관계가 아니라 의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는 작은 피드백
혹은 그 사람이 주지 않는 반응조차도 내 감정에 커다란 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감정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 자기 확신이라는 근육을 다시 키우는 일. 한때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 감정은 분명 소중했고, 진심이었고, 때론 내 전부처럼 느껴졌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감정이 지금까지도 내 감정을 흔들고, 나의 일상을 지배하고, 내 행동의 기준을 결정하게 만든다면, 그건 이제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이제 내가 끊어야 할 감정의 연결선입니다.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의 삶을 끝내는 것이 목표예요. 사람은 누구든 한 번 중심이 되면 모든 감정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저 사람은 날 어떻게 볼까? 혹시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보였나? 내가 이 말하면 그 사람은 싫어할까?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내 감정을 타인의 기분에 맞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되돌리는 방법은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루에 몇 번씩 자신에게 던지는 거예요. 실전 전략, 감정의 주어 바꾸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날 무시한 것 같아서 속상해. 나는 지금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있어.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내 감정을 모르지?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외롭고 이해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감정의 주어를 바꾸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감정의 중심을 되찾는 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은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약하고 너무 흔들리고 조금만 그 사람이 뭘 해도 무너질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람을 감정의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중심을 다시 조용히, 천천히 나에게로 되돌릴 때입니다. 이별이란 한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감정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되돌려 놓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아프고 혼란스럽겠지만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에게 휘둘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감정으로 하루를 채우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할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혹시 다시 올까? 라는 착각이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사람이 끝난 관계를 못 놓는 가장 흔한 이유는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희망이 남아 있어서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다시 만날 운명이라면 결국 또 만나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당신은 지금 희망이라는 감정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잔인한 감옥이 됩니다. 희망은 따뜻합니다. 절망보다도 덜 아프고 이별을 직면하는 고통보다도 잠시 마음을 덜 흔들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의 아픔을 덜어내기 위해 희망이라는 곳에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실제로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마주보는 시선을 흐릿하게 만들고 감정의 회복을 무기한 연기시킵니다. 혹시라는 말이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마음은 현재가 아닌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은 미래의 가능성을 마음에 두면 현재의 행동을 멈추게 돼요. 언젠간 다시 오겠지라는 생각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해도 자기 개발을 해보려 해도 어딘가 모르게 지금은 움직이면 안 돼라는 이상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반복되면 삶 전체가 무기력해지고 기다리는 사람으로만 고정되게 되죠. 희망은 사람을 살리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책임을 미루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결정, 내가 내려야 할 감정의 정리, 내가 직면해야 할 외로움과 불안, 이 모든 걸 미뤄두는데 희망만큼 좋은 핑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한 구석에 혹시라는 가능성을 쥐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전 전략, 희망이 아니라 환상인지 점검하는 질문, 아래의 질문을 지금 마음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 희망 위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건 진짜 가능성인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는 기대인가? 상대의 태도나 말,
행동에서 명확한 변화의 의지가 보였는가? 나는 이 관계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유가 상대 때문인가? 아니면 지금의 나 자신이 너무 불안해서인가? 이 희망을 쥐고 있는 지금 나는 전보다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이 질문은 그 희망이 실제 정보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단지 감정의 회피 기제인지 분별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붙잡는 이유는 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엔 너무 자기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입니다. 희망을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고, 진짜 끝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그동안의 모든 사랑이 거짓이었던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그 사람이 다시 올 거라는 상상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랑이 진짜였다는 걸 증명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증명, 내가 가치 있는 사랑을 했다는 증명,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환상.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존감 복구에 실패한 전략일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느낄 수 있는 안도감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때 깨닫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사랑해 줄 때 비로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그 감정을 붙잡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감정 설계입니다. 그래서 진짜 해야 하는 건 그 사람의 감정 복원이 아니라 내가 나를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구조 만들기입니다. 실전 전략, 희망을 해체하는 3단계 감정 구조. 내가 바라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예, 그 사람이 연락해 와서 다시 만나자고 말한다. 그 장면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적어 보세요. 예, 인정받는 느낌, 다시 선택받는 기쁨, 안정감, 미안함에 대한 보상. 그 감정들을 내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내가 나를 충분히 이해해주는 말 써보기, 내 장점 하나씩 적어보기,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확신을 주는 경험 되살리기. 이 작업은 단순해 보여도 감정 구조를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희망을 버린다는 건 사랑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걸 내려놓는 순간 내가 그동안 느꼈던 감정도 다 거짓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은 진심이었고 그 감정은 분명 존재했으며 그 시간을 지켜낸 당신의 마음은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진심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멈춰 있는 문제입니다. 실전 전략, 시간의 틀 다시 짜기. 지금까지의 감정 구조가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떠났다. 나는 멈췄다였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떠났다. 나는 아팠다. 하지만 나는 그때보다 더 나를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 없이도 괜찮아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반복해보세요. 희망이라는 환상을 거두면 그 자리에 서운함이 올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면 주체적인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첫 순간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 사람이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가능성 하나에 하루의 마음을 걸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너무 이해돼요. 그 사람만 오면 이 모든 혼란이 정리될 것 같고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간절함.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버텨낸 지금의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오지 않아도 지금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고 견뎌냈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희망을 내려놓는 대신 당신 자신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걸어보세요.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